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두 번에 걸쳐서 일본 요리에 대해서 또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의 차이, 일본 요리의 특징, 그리고 주로 일본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먹는 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본 요리의 고급편으로 우리가 정말 일본에 가서 또 아니면 우리 한국의 일본 음식점에 가서 어떤 요리가 나와도 이거는 어느 시대의 어느 요리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일본 음식점에 가도 결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본 음식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아마 도달하시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사실 2005년에 칼 가는 일본 북만 치는 한국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일본 음식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참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고급편으로 관동과 관서 요리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음식의 전체적인 체계, 일본 음식이 과연 왜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고급 요리로 성장을 했는가,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음식 체계를 저렇게 세워서 지금 고급 요리로 도약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 요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쇼진 요리, 혼젠 요리, 남반 요리, 카이세키 요리, 십복구 요리, 후자 요리, 카이세키 요리, 요걸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특징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 요리는 어느 시대에 어떤 음식 문화의 배경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키포인트만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의 어떤 화려한 음식점에 가도 이 요리는 어떤 요리다, 요걸 80%는 아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일본의 환경입니다. 일본의 환경은 제가 맨 처음 유튜브 할 때 자연 환경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의 환경에 인위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일본 음식 환경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인위적인 환경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불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일본 음식 문화는 사찰 문화입니다. 일본 음식 문화는 차 문화입니다. 차를 마시는데, 이 사찰하고 차를 마시는 게 과거에 일본 음식의 대표적인 발상지가 어디였냐면 절이었습니다. 절에서 모든 문화가 생성되고 발달되고 거기서 주요 사교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찰 문화가 일본 음식 문화에 많은 걸 차지한다. 그리고 일본에 옛날부터 있었던 차 문화, 차를 마시는 문화에서 음식 문화하고 같이 발달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인위적으로 일본에서 환경 변화가 일본 음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에서는 두 가지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과거에 불교 국가였다는 것. 불교 국가의 대표적인 건 뭐죠?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문화의 특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계속 생선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는 일본이 메이지 시대 이후부터는 육식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 문화가 발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교가 어느 정도 약해질 때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개고기를 잡아먹고 또 병든 말을 칼로 잘라서 말고기를 먹고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에 도쿠가와의 5대 쇼군, 도쿠가와 쯔나요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 일본에는 최고의 태평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이 문화가 발달됐고, 유교가 엄청나게 발달됐고, 산업이 발달됐고, 상공업이 발달돼서 모든 사람들이 태평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보통 우리가 겐노쿠 시대라고 하는데, 겐노쿠 시대를 연 사람이 도쿠가와 쯔나요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쯔나요시가 개띠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개고기가 당시 먹어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쇼크를 받아서 동물 애호령을 내렸습니다. 동물 애호령이 쇼루이 아와레미노 레이, 그러니까 4발 달린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개를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개가 싸우는데 물을 끼얹어 가지고 개한테 상처를 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유배를 갈 정도로 동물 애호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기도 못 죽이는 그 정도로 동물을 애호하는 그런 찌나요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육식이 완전히 메이지 시대까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인위적인 환경을 우리가 알고 일본 음식 문화에 접하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걸로 봅니다. 관동 요리와 관서 요리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동과 관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거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우리 동경 지방을 관동이라고 하고 오사카 지방을 관서라고 합니다. 일본은 보통 관동과 관서를 나눴다고 많이 하는데 이 관동 관서를 어떻게 나누냐? 관자가 옛날에 일본의 검문소 새끼쇼의 그 관자입니다. 검문소 북쪽으로는 관동이라고 하고 검문소 남쪽으로는 관서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후지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부터 북쪽으로는 관동이고 후지산이 안 보이기 시작은 부터 남쪽으로는 관서다. 옛날 세키가라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시다 미츠노리가 싸우는 게 세키가라 전투였죠. 그게 기후연이 있습니다. 그 부근입니다. 그 부근을 기준으로 해서 관동과 관서로 차이를 나누는데 이 관동과 관서의 차이가 너무 요리가 틀리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교통 발달로 많이 혼합이 됐지만 그래서 이 관동과 관서 요리 차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 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 요리를 보통 상방 요리라고도 합니다. 가미가타 요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울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서울에 내려간다 안 하죠. 일본도 과거에 교토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상방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과거에 교토, 오사카 지역이 일본의 역사의 중심지였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에도 시대부터 관동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관서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관동이 중심이지만 그래서 이 관서 요리와 관동 요리가 틀리다는 거죠. 자, 관서 요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오사카 요리도 있었지만 교토에 가보면은 교토는 지하수가 좋습니다. 물이 좋죠. 그리고 채소와 두부가 좋습니다. 하지만 교토는 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 요리 같은 것은 오래 저장하는 이런 교토, 오사카의 특이한 요리가 있어서 여기에는 주로 사계절 음식 생선을 그대로 맛보는 본래 그대로 맛보는 요리가 관서 요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따 관동 요리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틀리고요. 여기에는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와카야마 현에 가면 세토우치라는 일본의 아주 해산물과 농산물의 집산지가 있습니다. 이걸 일본의 부엌이라고도 하죠. 그런 광대한 해산물과 농산물의 집산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관서 요리가 가능했던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교토 요리, 교토의 칠기, 교토의 도자기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서 요리의 특징은 그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래된 역사. 일본은 뭐 에도 시대 이전에는 계속 관서 지방에서 모든 문화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오래 관서 지방에서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연 식재료를 그대로 음식의 요리에 가장 정점으로 두는 요리. 이걸 이제 우리가 관서 요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한 간장을 쓰죠. 관동 지방은 강한 간장을 쓴다 그랬죠. 연한 간장을 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관동 요리입니다. 관동 요리는 관동은 토양이 물론 한국보다는 토양이 다 좋지만 관서 지방보다는 토양과 수질이 억셉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관서 지방보다는 자연 그대로 맛보다는 인위적인 환경을 넣죠. 그러니까 달고 짭니다. 관동 요리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관동 동경만에서 과거에 엄청난 생선이 잡혀갔어요. 그 생선 요리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동 요리는 전체적으로 달고 짜고 관서 요리보다도 훨씬 강하다. 요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관동 지방에 에도 시대에 에도가 동경이 갈수록 번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도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실용적인
음식을 만듭니다. 템뿌라, 그러니까 아까 남방 요리가 들어온 템뿌라, 그다음에 메밀국수, 니기리스시, 그러니까 초밥, 이런 게 동경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동 요리와 관서 요리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일본 요리의 정통인 여러 가지 요리에 서서히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이세키 요리, 한국말로 하면 회석 요리죠. 회석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회자는 무슨 회자냐면 가슴으로 품다는 회자죠. 석이란 말은 돌입니다. 돌을 가슴에 품는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날에 일본의 불교 시대에 이 스님들이 참선을 하면서 춥고 배가 고팠다는 얘기입니다. 춥고 배가 고플 때 뜨거운 돌을 가슴에 품으면은 추위도 극복이 되고 공복도 극복이 된다. 추위와 공복을 극복하는 그런 요리를 카이세키 요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세키 요리는 화려하지 않죠. 스님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어쩔 때 먹었냐면은 그 과거에 사찰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가 발달됐다고 그랬죠. 사찰에서 차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차를 마시는데. 차를 마시면 여러분들도 공복기에 차를 마시면 속이 쓰리죠. 위장을 보호해야 돼. 차를 마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차 먹기 전에 간단한 요리를 먹는 게 이게 바로 카이세키 요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세키 요리는 양보다 질, 그리고 재료 자체가 검소하고 담백하다는 뜻이죠. 카이세키 요리를 1즙 3차라고 합니다. 국 하나에 반찬 3개. 아주 검소한 거죠. 그리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상에는 계절의 감각을 느껴야 된다. 요걸 우리가 알면은 카이세키 요리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카이세키 요리인데 한자가 틀립니다. 만날 회자에다가 좌석 석자를 씁니다. 이 카이세키 요리는요, 연회용 요리입니다. 술안주 요리. 일본에서 대부분 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파티 일본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티 일본 요리가 카이세키 요리입니다. 이 카이세키 요리는 술을 마시기 위한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카이세키 요리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돌을 붓는 그 카이세키를 짜 카이세키 요리라고 이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요리가 크게 일본 정통 요리 중에서 카이세키가 2인데, 하나는 그런 스님들이 먹는 차 마시기 전에 공복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요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스님들만 먹는 게 아니고 일본 전체 회식 장소에서 일본 호텔, 여관, 파티 일본 요리로 먹는 카이세키 요리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효진 요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은 절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발달했다고. 이 효진 요리를 한자로 쓰면 정진입니다. 정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들이 수도 생활을 할 때 계속 참선을 하고 그다음에 도를 닦지 않습니까? 그때 먹는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담백하죠. 특징이 뭡니까? 육식 요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스님들이니까. 그래서 이 육식을 안 하면서 어떻게 스님들이 공복을 피할 수 있는가, 그걸 개발한 게 이 효진 요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효진 요리는 일본에서 웰빙 요리로 통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육식이 없으니까. 자, 효진 요리. 효진 요리는 그래서 과거에 또 한때 당나라 시대 때 이 제분 산업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밀가루나 콩가루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효진 요리가 조금씩 발달됐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즙 3채. 그래서 효진 요리를 그렇게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효진 요리, 카이세키 요리, 또 원하더 카이세키 요리 말했는데, 그럼 본격적인 요리는 없느냐? 그 본격적인 요리가 바로 혼전 요리입니다. 본격적이라는 뜻이죠. 본자. 전자는 밥상 선자죠. 그래서 이 본격적인 요리가 바로 혼전 요리입니다. 무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에도 시대 때 전부 다 이 사무라이들의 무가였죠. 이 무가의 예법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정식으로 먹어보자. 정식으로 먹어보자. 이게 바로 혼전 요리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양식에 따라서 그 시대와 양식에 따라서 혼전 요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혼전 요리는 본격적인 요리다. 혼전 요리는 밥상이 5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밥상이 5개, 1인분에 5개 나오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식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밥상이 따로, 식사하는 밥상이 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본의 본격적인 요리가 혼전 요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방 요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과거에 세계를 점령을 할 때 우리 동북아시아에도 이 사람들이 왔죠. 그러면서 조총도 오다노부나가한테 조총도 전래했지만 이 남방 요리도 전래했습니다. 남방 요리의 특징이 뭡니까? 파와 고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린다는 얘기죠. 냄비에다 같이 이렇게 조린다는. 그래서 이 템뿌라도 이때 들어온 겁니다. 템뿌라도 일종의 남방 요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템뿌라는 완전히 지금 일본의 토착 요리로 된 거죠. 그래서 이 남방 요리도 일본의 일본식화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제 식볶고 요리가 있는데 이거는 일본식 중국 요리. 중국 사람들의 많은 요리를 가져와 가지고 일본식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밥상에는 4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일본식 요리는 보통 자기가 자기 것만 먹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같이 먹는 걸 놔두고 중국 음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각자 나눠 먹으면서도 중국식으로.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뭐냐면 나가사키에 과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쇄국 정책의 시대에도 개항을 한 항구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의 영향으로 일본식 중국 요리가 나왔다. 그래서 식볶고 요리. 식볶고라는 것은 책상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상보에다 이렇게 책상보같이 이렇게 넓힌다는 뜻이죠. 다음에는 후차 요리입니다. 아까 차문화가 일본 문화에, 식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죠. 아까 카이세키 요리는 차 마시기 전에 먹는 요리를 카이세키 요리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차 마신 후의 요리는 후차 요리라고 합니다. 그 후차가 아니고 이 차를 보급한다는 보급할 보자인데 이 차를 보급할 때 다도해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나온 요리를 후차 요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풍으로 되어 있죠. 중국풍이지만 당연히 절여서 먹기 때문에 채소류가 하고 담백한 요리입니다. 몇 가지 일본의 최고봉 요리를 말씀드리면서 특징점만 여러분들한테 복잡하니까 특징점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현대 일본의 고급 요리를 한눈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카이세키 요리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 또 어나더 카이세키 요리도 설명드렸고 효진 요리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갑보 요리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갑보 요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갑보의 할팽이란 할팽 요리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근데 할자가 자른다는 뜻이죠. 칼을 쓴다. 할팽, 팽자는 뭐냐면 끓인단 말이죠. 불을 쓴다. 칼과 불을 쓰면서 즉석에서 나오는 요리를 갑보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에는 지금 갑보 요리가 가장 많은 상태이고 그 중에 또 카이세키 요리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 요리가 지금은 어느 분명히 이거는 무슨 요리다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 사정에 따라서 재료의 구입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이 갑보 요리, 카이세키 요리, 또 어나더 카이세키 요리, 효진 요리가 이렇게 같이 섞여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었으면은 어디 가가지고 일본 음식이 나왔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식의 조미료. 일본은 조미료 넣는 순서가 있죠. 설탕, 소금, 식초, 간장, 화학조미료. 설탕을 제일 먼저 넣죠. 소금을 먼저 넣으면 겉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설탕을 먼저 넣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채소할 때는 이 식초와 간장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고 또 설탕 대신에 술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요리는 이런 순서입니다. 설탕, 소금, 식초, 간장, 그리고 정 안 될 때 화학 조미료를 약간 쓰는 거죠. 이런 일본 조미료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요리를 이제 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담는 법은 여기에 음양오행설이 있습니다. 홀수를 선호하고 짝수를 싫어합니다. 그릇이 그림에 보는 사람에서 정면으로 식기에 그림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쌓아가고 생선 머리는 위쪽, 배는 앞으로, 그 다음에 생선은 껍질이 위쪽으로, 민물 생선은 오른쪽, 바다 생선은 왼쪽, 그리고 계절감과 아름다움, 이런 요리 담는 법도 엄격히 따져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음식점과 한국 음식점의 차이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음식점은 싸고 맛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비싸고 맛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싸고 맛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싸고 맛있는 데가 왜 많냐? 일본의 어떤 음식점이 싸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줄을 섭니다. 한국에는 만약에 줄 섰다 그러면 2호점, 3호점을 반드시 냅니다. 일본은 절대 2호점, 3호점을 안 냅니다. 줄을 서는 습관, 일본 사람들 대단하죠. 줄을 서면서도 계속 기다립니다. 또 이 음식점도 2호점, 3호점을 안 냅니다. 그러면서 싸고 맛있는 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일본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인위적 환경, 또 한국과 일본 음식점의 차이점, 그리고 일본 음식의 역사, 또 일본 고급 요리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총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이 가장 맞습니다. 일본 음식 약간 짭니다. 일본에 3일만 출장 온 사람은 바로 한국 음식점을 찾습니다. 왜? 일본 음식이 안 맞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한국 음식, 김치, 불고기, 여기는 지금 삼계탕이 있죠. 삼계탕 일본식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한국 재료를 많이 쓰는 거죠. 일본 음식에 엄청나게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일본 음식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 음식 많이 고급화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프랑스 음식 다음에 고급화된 게 일본 음식이죠. 우리 한국 음식도 충분히 고급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식의 세계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일본 음식에 대해서 이 정도 팁을 드렸으면 그 다음 한국 음식을 세계화시키고 한국 음식을 고급화시키면서 한국 음식을 잘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몫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일본 음식에 대해서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해서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